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인생에는 여러 가지 허언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인사말로 흔히 건네는 좋은 아침.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좋은 아침 맞으셨나요? 자, 그리고요. 하나도 안 힘들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도 힘들지 않은 일은 없겠죠. 자, 보험에 대해서도 건강한데 보험을 왜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하루라도 또 젊고 건강할 때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암보험 준비 방법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시면서 이 암보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게 필요한 보험들 하루라도 건강하고 젊을 때 리모델링해 보시고요. 소매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자,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인 1위. 국민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이 무시무시한 질병이 바로 암이죠. 보통 암에 걸리면 승업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은 필수로 가입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암보험 있어도 또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암 추가 플랜의 준비 방법을 한진호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오늘은 암보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입하신 암보험의 보장 내용이 좋은 건지 또는 축소 보장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갱신형 암보험 같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가입해야 좋은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망 원인의 남녀 모두가 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망 원인이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에 남성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2분이 발생이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분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암 발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남녀별 암 발생률을 보게 되면은 남성 같은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순으로 발병률이 높게 나오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순으로 발병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앞서서는 50대 이상부터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암의 발병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 발병률 1위의 암이 유방암인데요. 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보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평균 암 보험금 지급액을 보게 되면은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평균 금액입니다. 약 2천만 원 초반의 보험금을 보험 가입자들한테 지급을 하게 됐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간암 기준으로 최대 치료 비용이 6,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 내가 보험금을 2천만 원 초반대를 수령을 해서 이렇게 큰 비용의
치료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항암 치료도 포기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암 환자분의 생존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이 되고 또 신약 개발도 많이 됨에 따라서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100%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위암, 갑상선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이런 암들은 발병률도 높고 또 완치율과 생존율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암들에 대해서는 진단비를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하지만 보험회사별로 어떻습니까?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일반암 진단비에서 지급을 안 하고 소외감으로 해서 구분을 따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의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유방암과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뭐 600만 원 이렇게 받게 된다면은 굉장히 허망하고 내가 보험을 잘못 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사암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네 가지 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 암으로 지급을 해주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유방암과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대장 전망내암 이런 암들을 우리는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을 안 하고 소외암으로 구분을 합니다. 해서 일반암 진단비의 10% 또는 20% 이렇게 작게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입하신 암보험의 보장 범위가 일반암의 범위가 이 소외감이 분류가 돼 있는 보험인지 또는 이렇게 일반암의 소외감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지급해주는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소외감과 유사암은 보험 회사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소외감이 딱 몇 가지 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의 소외감은 이래, 우리 회사의 유사암은 이래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또 어떤 회사는 이 대장 전망내암이 유사암으로 와서 우리 회사는 유사암이 총 5가지야. 대장 전망내암까지. 이렇게 표현을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과 유사암은 특정 암들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회사별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입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A 회사와 B 회사인데요. 자, 이 A 회사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 암으로 보장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사암 같은 경우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지급을 해주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B 회사를 보시게 되면은 유사암 및 소외감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이 회사의 소외감은 뭔지 보니까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전립선암, 방광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 회사 같은 경우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서 일반암 진단비에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또는 소외감을 분류를 또 해서 작게 보장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 지인의 아내분이 한 40대 초반인데요. 몇 년 전에 시어머니하고 온천을 갔어요. 온천을 갔는데 가슴에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멍울이 잡혔더랍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큰 병원으로 상급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봐라 라고 진료를 받게 돼서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보통 일반 분들이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도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뭐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을 찾게 되고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오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할머니 분이 가슴앓이로 또 돌아가셨고 사촌 언니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상급병원을 갔더니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분의 가입하신 보험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행히도 1순위 실손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뼈대인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잘 하셨어요. 하지만 비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 일반암 진단비가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 암 진단비에 대해서는 1,000만 원밖에 가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나중에 갱신형 암보험으로 3,000만 원에 추가 가입을 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약 1년 동안 입원과 통원, 항암 치료를 반복하면서 약 1년 동안 사용한 전체 병원비가 약 5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 또 산정 특례 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됐고요. 자, 이때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요. 각 보험 회사에서 나온 게 실손 보험금은 850 정도, 그리고 암 진단비는 4천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또 암 입원 일당 특약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약 2달 정도 입원을 하셨거든요. 토탈 기간이. 그 2달 동안에 18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토탈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5천만 원 정도 됐고요. 본인 부담금 1,0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니까 4천만 원 정도 이제 본인이 수령을 하게 돼서 이 돈으로 자기 건강에 더 만전을 기할 수가 있고 생활비로 쓰시면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암을 소외감으로 분류한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라면은 1,0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요. 3천만 원이 600만 원이 돼서 800만 원만 지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다행스럽게도 일반암 범위 안에 유방암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장을 잘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갱신형 암보험과 비갱신형 암보험의 차이는 뭐냐면요. 갱신형은 초반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갱신 시점에 돼서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고요.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초반에 보험료가 비싸지만 또 만기 때까지 갔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을 컨설팅할 때는, 설계를 할 때는 비갱신형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또는 20년 납 9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아까도 예시에서 보셨다시피 암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실 때는 갱신형 암보험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처럼 뭐 가족력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20대에서 40대 여성분이 발병률이 가장 높은 시기 때만 갱신형 암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또 갱신되는 시점에서 보험료가 비싸면은 그때 가서 발병률이 낮을 때는 또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암보험의 면책기간이라고 해서 90일까지는 가입하고 암의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액기간이라고 해서 91일부터 보험회사별로 1년 또는 2년 동안에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50%만 받을 수 있는 이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사암 4가지를 제외한 이 모든 암을 일반 암으로 인정을 하고 지급해 주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대부분의 모든 회사들이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이 4가지 암에 대해서는 모두 유사암으로 거의 모든 회사들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사암의 가입 금액은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자료까지 보고 왔는데요. 20세까지가 유사암 진단비 최고 한도가 3천만 원, 그리고 40세까지가
2천만 원, 이제 한시적으로 또 운영을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 분들은 유사암 한도를 높이고 싶어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사암의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하지만 이 4가지 중에서 이 갑상선 암과 기타 피부암, 이 2가지의 암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로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일반암 진단비로 인정을 해주게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유사암 진단비 조금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5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을 일반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갱신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종합보험 뼈대는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지만 추가로 갱신형으로서 보완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상품이 어떤가 해서 한번 추천을 드리게 되고요. 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최초 이제 특약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특약을 선택했을 때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5년 있다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입한 5천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5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 180만 원도 돌려받고요. 거기에 앞으로 25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되는 돈까지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봤더니 내가 5년 시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면책되는 거는 물론이고 토탈 보험료가 5천만 원이 아니라 6,98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갱신형 상품이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빠르고 또 세부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반암의 범위 제일 중요하죠. 뭐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놓는 회사, 그리고 소외감 없이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인정을 해주는 회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갱신형과 비갱신형, 내가 기존에 암보험이 있지만 가입금액 한도가 적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은 갱신형 상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0일 면책 기간과 1년 또는 2년의 감액 기간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내가 선택한 회사들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90일 면책 기간은 있지만 또 1년 또는 2년의 감액 기간이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 이 회사들의 보험료라든지 또 보장 금액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갱신형 상품에만 있는데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도 유사암이 아니라 일반암으로 일반암 진단비로 또 지급을 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암보험 30년 갱신형을 활용해가지고 보험료는 낮추고 내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집중 보장받을 수 있는 추가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20대에서 40대 이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여성분의 경우 이 기간 동안 30년 갱신으로 암 보장을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고요. 자, 지금 나이가 한 50이 넘으셔서 암 추가 보장이 필요하긴 한데 보험료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이 30년 갱신을 활용하셔서 이 보험료는 저렴하게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집중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좀 갱신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다면 편견은 좀 버려보시고 오히려 초창기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을 이용하는 좋은 전략인 만큼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한진호 전문가님, 이 일반암 진단비는 이 암이 걸렸을 때 최초 1회만 보장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암으로 이 진단받고 보장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다른 암이 또 발생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은 저희가 보험금을 또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걸까요? 네, 일반암 진단비 범주 안에서 진단을 받은 일반암으로 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시게 되면은 그 일반암 같은 경우 다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암 진단비라고 해서 특약을 별도로 가입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유사암 그 4가지에 대해서 각각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각각 최초 1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일반암 진단비로 보험금을 수령을 했는데 나중에 불안해서 또 암이 다른데 뭐 전이가 된다든지 해서 또 발병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또 재진단암 특약이라고 별도로 해당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 특약을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일반암에 대해서는 진단비 최초 1회가 맞지만은 보통 많은 보험사들이 유사암에 대해서는 각각 또 1회씩 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일반암에 대해서도 또 재진단암을 보장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한 또 특약도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30년 갱신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뭐 갱신형이니까 처음에 좀 보험료가 저렴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진 않을까 이것도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만약에 갱신이 됐어요. 얼마만큼 오를지도 궁금하고 그때 유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5년 갱신 상품, 10년 갱신 상품만 있다라고 하면은 저 역시도 갱신형 상품을 권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나온 상품은 20년 갱신 상품 또는 30년까지 갱신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까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많은 나이대가 20대부터 여성 20대부터 40대까지인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고 또 나중에 발병률이 낮아질 때는 해지를 하실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갱신되는 보험료는 높겠지만 연장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딱 그 갱신 기간 동안을 길게 잡으셔서 보장을 추가로 받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늘 다른 비갱신 종합암보험이 있으시다고 가정을 하고 추가 플랜으로 소개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니까 3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해놓으시고 30년 내가 필요한 시기에만 집중 보장 받으시고 그때 가서 해지하셔도 되고 건강 상태 보시고 유지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가입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한준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요즘 저희 보험플랜 119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보험에 아예 없으신 분들보다는 이미 있으신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필요해도 있어도 또 필요한 그런 암보험 추가 플랜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미 있으신 분들도 좀 저렴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암은 물론이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저렴하게 최대한 가성비 따져서 플랜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상담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쌍둥이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재무 설계라는 걸 처음 받아보게 됐는데요.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 쌍둥이 아이들은 그동안 특별한 보험 없이 어릴 적 가입해둔 암보험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사분에게 아이들 보험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시청하다 보니 어린이 보험이 좋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린이 보험이 어른이 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보장이 좋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그 상품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왕 아이들에게 물려줄 보험이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가입해주고 싶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가입한 보험 이대로 괜찮은지 점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넣어주셨습니다. 자, 저희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 민지웅 전문가님 모셨는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쌍둥이 아드님이 둘이세요. 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셨으면은 같은 보험, 쌍둥이처럼 같은 보험이니까 네. 잘 가입했으면 2배로 좋은 거고 문제가 생기면 2배로 안 좋은 건데요. 네. 자, 이렇게 재무 설계를 받으시면서 보험 상담을 하시고 가입하시는 사례가 많을까요?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많은 걸로 보여요. 예. 사실은 뭐 재무 설계랑 그다음에 보험 설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관계예요. 다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무 설계라고 하면은 사실은 폭이 좀 굉장히 좀 넓거든요. 우리가 보통 흔히 보험 설계사분들에 대해서도 뭐 FC라는 표현을 쓰는 회사들도 꽤 있죠. 예. 근데 FC라는 말이 파이낸셜 컨설턴트,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또한 재무 설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재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어떤 저축 습관을 잡아준다라든지 저축 상품, 은행 상품, 그리고 또 펀드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라면 사실은 보험에 대해서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가 어렵고 또 반대로 보험 쪽에 특화돼 있는 그런 또 설계사분들이라면 재무 쪽에 대해서 또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지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가 어려운데 양쪽 모두를 다 전문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 파트 그리고 이 재무 파트를 좀 나눠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분이 그 두 가지를 다 담당해서 그거에 대한 조언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쪽은 조금 허술하거나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최선의 선택을 좀 도움 주시려고 했다고 해도 100%좀 완벽한 보장은 안 될 것 같은데 보장 맞습니다. 내용이 어땠을까요? 우선은 이 재무 설계를 하시는 분들께 이제 이 보험을 설계 받으신 분들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재무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좀 젊으신 분들이 많고요. 또 그 재무 설계를 받으려는 분들 또한 30, 40대의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20대의 사회 초년생 분들이 주요 타겟층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들고 재무 설계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재무 설계를 받는 분 모두가 약간은 주변의 어떤 질환이나 질병 혹은 병원비, 치료비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접해본 경험이 없거나 그쵸.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 자신할 나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보험 쪽엔 조금 소홀한 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누구나 그렇지만 보험은 왠지 돈이 나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저축이라든지 어떤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느낌, 네. 돈을 아낄 수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젊은 분들일수록 그쪽으로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굉장히, 보험료도 어떻게 보면 고정 비용이 하나거든요. 네. 재무 설계라는 게 그렇죠. 고정 비용을 줄이고 새는 돈을 줄여서 그 남은 차액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실현하는 좀 더 좋은 뭐 어떤 저축 상품이라든지 투자 상품을 통해서 이익을 단기간 혹은 조금 가까운 미래에 실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보니까 보험이나 보장은 좀 많이 줄어든 상태 혹은 갱신형인 상태에 그렇게 좀 많이 설계가 되는 면이 또 좀 있다고 보이고 또는 이분들이 이제 재무 설계에 너무 측면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재무 설계에는 노후 연금도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노후 맞아요. 보장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노후까지 그렇게 보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노후가 될수록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건강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재무 설계를 통해서 약간의 이익을 보고 약간의 이자를 받고 또 어떤
뭐 어떤 투자 상품의 어떤 수익을 통해서 내가 돈을 조금 모았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이 망가지게 되면 나의 수입이 줄고 또는 병원비나 어떤 치료비가 정기적으로 들 수도 있고 또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재무 설계를 통해서 실현된 이익보다 내가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또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투자 상품이나 이런 부분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은 내가 집을 굉장히 이쁘게 잘 인테리어를 했는데 모래성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당장에는 이 건강보험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돈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아플 때 보험만큼 내게 힘이 되는 것도 없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보장이 괜찮아야지 또 힘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 이제 쌍둥이를 가지신 네. 어머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12월이 되니까 재무 설계를 좀 받으셨어요.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겠다. 네. 근데 우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연말연시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좀 어수선한 상태랄까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으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무 설계를 받으신 건데 다만 좀 규모 있게 조금 경제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받으셨는데 조금 약간 일반적인 재무 설계에서 받은 보험 설계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보험을 가입받은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예를 들면 보험료를 굉장히 줄이는 것에 중점이 된 재무 설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보험료가 이 쌍둥이 두 아이의 보험은 H손보의 종합보험 그리고 M손보의 어린이보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입시켰는데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요. 이거 두 개를 지금 두 합쳐보면. 개가 20만 원인데 쌍둥이 그렇습니다. 분들이면 40만 원이네요. 그렇죠. 두 개를 가입시켰는데 일단은 첫 번째 보험료가 꽤 많아 보여요. 예. 이거는 일반적인 재무 설계를 받은 분이 받은 보험 설계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일단 좀 커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화면을 이렇게 번갈아가서 보여드립니다만 첫 번째 보험과 두 번째 보험의 보장 내용이 크게 다른 면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 쌍둥이처럼 보험도 쌍둥이처럼 두 개의 보장 내용이 굉장히 다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3대 질환 진단비와 그다음에 수술비 이렇게만 딱 단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하나는 또 종합보험이고 하나는 어린이보험인데 보시다시피 이 두 쌍둥이의 나이는 지금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그러니까 18살이거든요. 만으로 18살이 되는 이 두 자녀인데 사실은 우리가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고 있죠. 어린이 보험 하나로도 충분히 보장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나누게 되면 기본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쓸데없는 보험료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재무 설계에는 맞지 않는 그런 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면 암 진단비가 뭐 한 보험당 뭐 얼마까지밖에 안 되고 예.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얼마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나는 좀 더 많이 가입하고 싶다. 뭐 이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어린이 보험은 이 두 개 보험의 합친 보장보다 더 많이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두 개로 쪼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특약들이 좀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에는 또 이런 특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앵커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우리가 사실 정말로 그럴 확률은 많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정말 몸이 아파서 장기를 이식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각막이 손상돼서 각막을 이식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확률이 크진 않아요. 그런 일은 맞아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사실 많이 있진 않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예 없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 보험에 그런 특약이 있고 이 특약이 내가 만약에 장기를 이식받게 되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내는 돈은 몇십 원, 예. 뭐 100몇십 원 요 정도밖에 안 한다라고 한다면 앵커님은 그 특약을 가입하실까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데 말씀 들어보니까 10원, 20원으로 큰 보장 가져갈 수 있으면 그렇죠. 넣어야죠. 그렇죠. 사실은 내가 재무로 아주 자잘한 돈도 아끼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 특약들은 넣는 게 낫죠.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나한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필요한 건 이식 기증자를 찾아야 되는 일이고 네. 거기에는 또 당연히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인데요. 내가 내는 돈은 몇십 원인데 내가 받는 돈이 몇천만 원이라고
분이라고 한다면 확률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 특약은 좀 넣는 것을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특약들까지 고려를 해서요. 뭐 예를 들면 이식 수술비도 있을 수 있고 양성 뇌종양에 관련된 진단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특약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촐하게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또 높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질병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네.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하죠.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좀 보여드리자면 네. 뭐 방송에서 너무 많이 소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조금 올해 다시 또 이제 새해가 바뀌면서 질병후유장애를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거나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됐어요. 평균 연령은 굉장히 높아졌죠. 우리의 몸은 기계와 같습니다. 예. 내 연령이 높아진 건 맞지만 건강하고 젊은 채로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고 내 몸이 기계처럼 달아있는 상태, 노화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펼쳐지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도 아니고 초고령화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굉장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수가 있고 뭐 아시겠지만 좀 불행히도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또 늘어나는 그런 어떤 인구 비율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절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 관절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면 관절이 다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그 관절을 새로 삽입하거나 이런 수술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예. 일반인들은 운동선수만큼 많이 쓰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전보다 오래 쓰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관절 삽입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요즘 또 스마트폰이나 어떤 전자기기 발달로 인해서 눈이 노화가 또 많이 이루어지죠. 눈의 노화로 인해서 시력 상실 그리고 시력 저하로 이루어지고 뭐 백내장, 녹내장 수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허리도 많이 안 좋더라고요. 허리 많이 안 좋죠. 예. 허리는 사실 어린 친구들도 허리가 많이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앉아 있고 공부를 오래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좋지 않아서 사실은 그냥 허리가 좀 쑤셔서 나는 물리치료, 뭐 도수치료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척추증 혹은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전이 이런 병명을 가지신 어린아이들 혹은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대한 위험성도 있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에 인공관절, 무릎이 많이 안 좋죠. 출산 이후에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골다공증,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 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어떤 청력 상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치아는 당연히 나이가 들면 다 빠지죠. 평생 써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치아가 뭐 오복 중에 하나다. 물론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치아가 부실하면 내가 먹는 즐거움, 씹는 즐거움도 느낄 수가 없는 분들이 많고 굉장한 통증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아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아가 5개 이상 결손되는 그 상황부터 또 질병후유장애가 또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 온몸의 구석구석이 다 적용이 되는 게 질병후유장애다라고 볼 수 있고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 치매죠. 치매까지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특별한 케이스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그냥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건데 이 질병후유장애 보장을 왜 무조건 가져가라고 하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내는 돈 대비 내가 그 이유가 충분해야 되는데 이런 질병 후유장애도 정말 그 가입할 이유가 충분하고 이 뇌나 심장 쪽 이건 또 어떨까요? 일단은 질병 후유장애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내가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혹은 80% 미만의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사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내가 낸 보험료 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내가 암에는 안 걸릴 수 있고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큰 질환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몸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적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고요. 내 몸 온몸의 구석구석을 전부 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해두는 거니까 적은 금액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무한해서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질병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강의에 나온 대로 암에 걸리는 거, 암에 대해서도 한국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이 암이죠. 그 암 같은 경우도 암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장기를 절제하거나 이식받는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질병 후유 장애가 남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질병 후유 장애가 안 남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봐야죠. 혹은 또 뇌졸중. 내 뇌의 일부가 마비돼서 내 몸에 마비가 오는 증상을 뇌졸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뇌졸중도 마찬가지죠. 내 몸에 후유장애가 남기 마련이고요.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합병증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라는 특약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고 가입을 해야 되겠고 또 요즘은 만성질환 많잖아요. 맞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생기면 또 어떨까요? 내 몸, 온몸 구석구석에 피나 어떤 혈액 그리고 뭐 영양소 등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후유장애가 오고 우리가 사실은 상해 후유장애 특약은 굉장히 많이들 가입을 해요. 알고 가입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보험에서 상해 후유장애는 기본으로 책정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격이 저렴하니까 상해 후유장애는 보통 한 1억 정도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나 아니면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 다쳤을 때 상해 후유장애로 의외로 크게 보상받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질병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만큼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막 1억 원, 2억 원씩은 가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입을 해서 무한 반복해서 지급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상해로 오는 것보다 질병으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굉장히 크게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없는 가족이 있다거나 내가 혹시라도 내 보험 안에는 질병후유장애라는 특약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언젠가는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에 꼭 가입을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죠. 지금 이 쌍둥이 보험에 보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각 보험에 1,000만 원씩 해서 2개 보험이니까 2천만 원만 딱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입하는 거는 보통 30, 40대 이상, 40, 50대 요 정도 되면 이렇게 가입을 하죠. 왜냐하면 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많이 가입을 하고 싶은데 40대가 넘어가는 분들은 한 보험당 1,000만 원씩밖에 가입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2천만 원, 3천만 원 가입하고 싶다면 보험을 2개, 3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종합보험을 잘 가입해둔 상태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따로 보너스처럼 또 가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요즘은 그래도 이 특약을 많이 아셔서 예전처럼 뇌출혈, 뇌졸중만 가입돼 있는 분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뇌출혈, 뇌졸중을 가입해 있는 분들 아직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나는 유병자라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병자 분들도 요즘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꽤 가입이 됩니다. 그래요?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뇌출혈이나 뇌졸중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꼭 가입해 두시면 좋겠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가면 중간에 뇌졸중 단계가 없잖아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사실 전체 심장질환의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심증도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없으신 분들 또한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암 진단비보다는 저렴합니다. 한 3배, 4배 정도 저렴하니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꼭 한번 잘 가입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리모델링 어떻게 해주셨어요? 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했고요. 우선은 암진단비가 아까 2개 보험을 합쳐서 5천만 원이었어요. 암진단비 5천만 원 똑같이 가입해드렸고 유사암진단비도 똑같이 2천만 원 가입해드렸고 암수술비 500만 원, 그다음에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 요양병원 입원 일당 다 꼼꼼하게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없었죠.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듣고 나시니까 이 특약을 오히려 많이 가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3천만 원 가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아까 2개 보험에 나눠서 1,0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가입돼 있었는데 3천만 원까지 그리고 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어린이 보험에서는. 3천만 원 가입해드렸고 70대 질병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도 더 넉넉하게 가입을 해드렸는데 아까 그 보험들은 무해지 보험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그 재무 설계를 하셨던 분이 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계셨거나 아니면 아주 예전 보험을 그 트렌드를 예전 보험의 트렌드로 설계를 해주신 것 같은데 무해지 보험으로 하고 나니까 가격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12만 원으로 가격도 거의 40% 정도 훨씬 더 다운을 하면서
보장은 훨씬 더 크고 많게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행히 이분은 12월 말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청약 철회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 보험을 청약 철회하고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바꿔서 가입을 하시면서 총 보험료가 두 쌍둥이 합쳐서 거의 40만 원 돈 38만 6천 원이었는데 24만 원 정도로 더 절감을 해서 오히려 재무 설계에 더 긍정적인 측면을 오히려 보험 설계와 같이 하면서 더 안심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더 줄이는, 그리고 나머지는 더 재무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보험은 보험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 쌍둥이 자녀분들 재무 설계자분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따로 권유받고 가입하셔서 두 개로 나눠서 가입하셨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보장을 하나로 어린이 보험으로 묶어드렸고요. 필수 3대 질병 진단비에다가 나이가 들면 온몸에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까지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81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암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습니다. 자, 한진호 전문가님,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암보험 어떨까요? 네. 약을 현재 복용 중이신데요. 우리가 요즘 보험은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암보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험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혈압 약만 복용 중이시라면 굳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기보다도 정상체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심사를 우리가 일반 표준 보험의 심사를 받아서 할증 없이 유병자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유병자 보험으로 가실 필요 없이 만약에 고혈압 약만 드신다면 건강체 가입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증권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75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하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지금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는 40대 남성인데요. 상해 쪽으로는 실손보험도 가입이 안 돼서 그동안 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혹시 무고지 운전자 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넣어주셨습니다. 자, 민지용 전문가님, 이분이 보험을 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 보험이란 분야가 어느 정도 선입견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듣는 걸로만 판단을 해서 난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장애 등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고지사항에서 빠진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고요. 이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 분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병원을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고지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가입까지 정확하게 대부분의 분들과 똑같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고지 운전자 보험, 상해 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되고요. 무고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고지라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5년 이내의 병력을 가지고 그냥 일반 보험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운전자 상해 보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가능하시니까 상해 쪽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좋게끔 그렇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 조금 아팠다고 장애 등급이 있다고 지레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간만 좀 지났다면은요,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들도 고지 없이 운전자 보험 그리고 상해 보험은 물론이고 여러 보험들에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저희 보험 플랜 119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